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네, 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몇 날 밤을 새셨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보통 우리가 콩고 하는데 그 나라의 정식 국명은 콩고 민주공화국이고 나라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DR 콩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닥터 콩고. 죄송합니다.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더 콩고군요. 수도는 킨샤사. 하고 정치 구조를 한번 보면은 헌법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지만은 내각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게 콩고의 국기인데요. 이 색깔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별 모양. 이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은 평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불을 상징하고요. 빨간색은 애국 선열들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늘 피가 좀 있네, 아프리카는. 네, 아프리카 맞아요. 그리고 노란색도 많죠. 그 자원부국 이런 거. 별은 보통 그쪽인데. 그쪽이라뇨. 알 것 같습니다. 그쪽.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콩고의 이 국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항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장 그리고 가운데 그 표범 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 항아는 풍부한 자원을 상징하고요. 이 장은 방어와 힘 그리고 표범은 국민의 용기의 힘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조합해 보면은 우리는 강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나라를 지킬 힘이 있다.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보통 상징은 부족한 부분을 표현하는데 염원을 담죠. 염원을. 네. 콩고는 이 민족이 상당히 많아요. 250개 정도의 이 인종들이 살고 있고요. 주로 반투계이긴 하지만은 세부 인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종이 많은 만큼 그 언어도 다양하겠죠. 2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용어는 불어예요. 불어이지만은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크게 4개의 언어로 지역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부 쪽에는 스와힐리어, 북부는 링갈라어, 그리고 이 서부는 키콩고,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는 치루바오 이렇게 4개의 언어가 주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콩고가 벨기에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벨기에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왜 프랑스가 아닌데 왜 프랑스어가 공용어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벨기에 공용어가 프랑스어였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어도 사용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어는 서민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 고위층이나 엘리트어는 이 프랑스어를 더 선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뭐 고위층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언어가 여기에 이제 공용어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그렇죠. 네. 있어 보이려고. 네. 그리고 프랑스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 프랑스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프랑스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콩고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1 언어 그리고 제2 언어를 합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콩고입니다. 종교 구성을 보시면은 거의 80%가 기독교예요. 카톨릭, 개신교, 킴판기스트 요것도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믿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크게 2가지로 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15세기 말에 포르투갈이 콩고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콩고 왕국이었는데요. 그 콩고 왕국에 포르투갈이 이 카톨릭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콩고 왕국에서도 이 카톨릭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식민 통치 벨기에가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대확산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프리카인을 문명화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핵심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어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콩고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고 출세하는 길은 교회를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콩고는 좀 특징적인 게 이 킴반기스트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인데요. 이 창시자가 콩고 사람입니다. 오. 그래서 약간 기독교이긴 하지만은 민족주의 운동 성향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동학 같은. 네. 그러면 도대체 콩고 민주공화국이 어디 있을까요? 딱 보시면은 너무 찾기 쉽습니다. 바로 가운데 적도를 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륙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어서 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을 보시면은 거의 9개 국가와 접경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거의 한 번쯤 들어봤을 나라들이 콩고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알제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바로 콩고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제가 더 트루 사이즈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국토의 면적을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져왔는데 어디에다 넣을까 하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좀 들어맞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22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큰 나라죠. 그러네요. 저기도 사막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다 열대 우림, 밀림. 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를 띠고 있고요. 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밀림이 딱 진한 녹색이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기, 우기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이 동남부 지역으로 가면은 좀 고원지대라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콩고에서 유명한 호수인데요. 이 호수는 또 3개의 나라가 접하고 있어요. 콩고, 그다음에 르완다, 우간다까지. 엄청 크죠. 네. 보시다시피 인구는 1억 1천 명.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요. 거기 내려오면 한 4번째 정도 되는 나라가 바로 콩고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인구 피라미드예요. 그 오른쪽에 우리 한국과 좀 비교를 했는데 딱 봐도 어디가 한국일까요? 고령층이 점점 진짜 많아지고. 항아리 모양인데 지금 한국은 65세 이상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콩고는 단 2%. 우와.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는 킨샤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3대 도시 하면은 이집트 카이로, 나이지리아의 그 라고스, 그리고 세 번째 콩고의 키샤사를 말합니다. 인구도 많은데요.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우리 서울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죠. 네. 콩고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역이나 무역이 많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까 250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민족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각자의 정치적 배경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있거나 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이게 긴장이 격화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갈등의 중심지라고 읽었어요. 원래 레오폴드 빌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수도 킨샤사로 이름을 바꾸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이 뭐 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 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는 게 많아요. 참 아는 게 많아서 제가 든든합니다. 아주. 이 2개의 나라는 뭐 원래 있다가 이렇게 분단된 게 아니라 원래 개별 국가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종 구성은 다르지만은 민족적 뿌리가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다 콩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네. 콩고가 붙어 있어서 그 나라 이름이 콩고인 이유는 콩고 강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콩고 강을 중심으로 이 북쪽은 콩고 공화국, 프랑스령이었고요. 그 남쪽은 벨기에령. 레오폴드 빌이라고 불렸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수도. 그래서 얘 아래 보면은 페리가 보이는데요. 요것도 하면은 뭐 15분, 20분 안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리는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다리를 건설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해요.
콩고 강에서 그 나라 이름을 딸 정도면 콩고 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콩고 강은 아프리카의 생명줄이라고 불립니다. 길이만 봐도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콩고 강 내륙 지역을 이렇게 C자형으로 어마어마하게 길죠. 네. 그리고 이 킨샤사가 어디 있냐면 그 왼쪽에 서쪽 여기에 네. 이제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길고요. 그다음에 세계로 봤을 땐 깊이로 따져 본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또 유량으로 따진다면 아마존 강에 이어서 두 번째고.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어업과 농업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수로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콩고는 이 강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를 건설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항공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콩고 강은 어류가 한 700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아직도 신종 어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콩고 강이 얼마나 긴지 직관적으로 오지 않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정도가 되는데 이거의 10배가 콩고 강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진짜 그리고 깊이는 한강의 100배.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나라 이름을 딸만 합니다. 깊이가 인상적이네요. 깊이 때문에 진짜 이동시키기가 너무 좋겠어요. 배로. 무서울 것 같은데. 저 좀 220이면 바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배가 절대 바닥에 안 닿을 거잖아요. 예, 물론 그렇긴 하겠죠. 대신에 빠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콩고가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콩고강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열대우림이고 복잡한 강이니까 교통이 발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지형에 동굴이나 늪지대가 많다 보니까 길을 만들려고 해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땅이 도로를 거부한다. 하도 공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하려면은 인프라 비용이 몇 배가 더 든다고 해요. 그래서 1km당 사하라 이남에서는 가장 높은 공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제 도로를 내려면은 이 열대우림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겠어요. 그런 나무들 다 베야지, 길내야지 하니까 공사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 열대기후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또 금방 망가지는데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할 능력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콩고강 때문에 콩고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교통이 주로 항공과 수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번에는 콩고 분지, 그러니까 콩고 하면은 콩고강, 콩고강 하면 콩고 분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분지가 정확히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넓적한 접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양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고 그 가운데는 평평하면서도 움푹 파져 있잖아요. 그걸 바로 분지라고 하는데 콩고강 중심으로 이 분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콩고 분지 지역을 우리가 아프리카의 허파 이렇게 불리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준 선물이다. 아프리카의 푸른 심장.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녹색 황금, 거대한 탄소 흡수원 이렇게 콩고 분지를 불리는데 그만큼 이 분지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콩고 분지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밀렵, 벌목 이런 것 때문에 밀림의 한 80%가 손실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 밀림이 이 콩고 분지에는 또 무장 반군의 자금줄이 되는데요. 이게 많은 지하 자원이 발견되다 보니까 요거를 팔아다가 반군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콩고 분지에는 한 6개의 나라가 접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콩고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이 나무가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네. 저희 집에는 그 스타벅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보면서 콩고를 떠올려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큰 나무에서 그런 탁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콩고에서는 고급 자재, 마호가니나 티크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거 고급 자재고요. 그래서 이 벌목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는 중앙아프리카 산림 관측소에서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콩고 분지의 4분의 1이 사라질 위기다. 이런 보고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콩고에서 보고되고 있는 불법적인 그 벌목은 공식 통계보다 8배나 많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콩고에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영토의 한 11% 정도가 이 광산 개발을 허락을 해줬는데요. 이 광산을 개발하려면 거기에는 산림을 그쵸. 예, 다 이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콩고의 그 분지가 점점 파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콩고 분지하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이탄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기사에 보면은 이탄지의 파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탄지가 뭐야?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런 캠페인이 나온 그 배경을 보시면은 2022년도에 이 콩고 정부에서 콩고 유전을 경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27개의 석유 블록과 3개의 가스 블록을 국제시장에 경매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당시의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 있었고, 그리고 콩고 입장에서도 이 자원을 팔아서 경제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경매를 승인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은 국제사회에서 여기 지금 콩고에 탄지를 파괴하게 되고 기후 변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올해 나온 기사에는 이거 그냥 경매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콩고 분지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지원금을 줘서 여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탄지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탄지는 지구 표면의 한 3% 정도를 덮고 있는데 일반 토양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왜 억제를 할 수 있냐? 식물이 죽으면은 호기성 미생물들이 탄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나오게 되고,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은 이제 C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O2가 나오면은 온실가스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탄지는 죽은 식물들이 물 속에 잠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호기성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되지 못하고 계속 이 식물들이 이게 쌓인 퇴적층 같이 되고, 그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석탄 같이 생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식물이 죽었을 때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이제 나오는데 공기 중으로 못 나오고 이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잠겨 있다 보니까 공기 중으로 안 나오니까 온실가스가 안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근데 탄소를 10배나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탄지가 파괴되면은 보통 일반 토양보다 10배를 더 오염시키겠죠. 그래서 이 이탄지를 보존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유전이나 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탄지가 파괴되면은 이 물 속에 잠겨 있던 게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미래의 석탄이고 미래의 석유일 것 같은데 왠지. 콩고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콩고의 화폐는 콩고프랑이고요. GDP랑 1인당 GDP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위는 GDP인데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는 1인당 GDP인데요. GDP는 아프리카에서 한 12번째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이 낮진 않아요. 그런데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뭐 200개가 있다고 친다면은 180에서 190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최빈국이죠. 그런데 나라는 GDP 전체로 봤을 때는 12위 정도. 그만큼 이 부가 고르게 나눠지지 않고 소수에게 완전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네모박스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 GDP랑 뭐 1인당 GDP가 굉장히 갑자기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콩고에서 전쟁이 2번 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낮았던 거고, 거의 뭐 국가 시스템이 뭐 마비 상태고 세금이 징수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철수를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는 꽤 높아요. 뭐 8.6%, 6.6%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정말 자원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종류도 많고 와. 또 콩고에서만 나는 자원들도 있고요. 정말 부러운 거죠. 나오는 게 없는 우리 입장에서. 콩고의 GDP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그중에 또 한 요인이 바로 요거.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나 태블릿, 핸드폰의 수요가 엄청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핵심 광물들의 수요가 당연히 함께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지면 광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비공식적인 경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콩고 경제 통계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왼쪽 아래는 콩고 GDP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정말 다 광물이에요. 그러네요. 보면은 뭐 구리도 오, 장난 아니다. 정제된 거, 그다음에 뭐 그냥 구리도 있고요. 코발트, 보라색이 금입니다. 다 광물입니다. 얼마나 여러 종류의 광물이 사용되는지 보시면은 오른쪽이 핸드폰이에요. 작은 네모들이 원소 기호거든요. 정말 수십 가지의 광물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는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6배 많은 광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핵심 광물 수요가 한 6배에서 30배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콩고는 자원이 많으니까 더 부자가 돼야겠죠. 안 된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쏠리든가 네. 뭐 그렇겠죠. 네. 콩고강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수력 발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거는 이제 재생 에너지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죠. 네. 거의 CO2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수력 발전은 태양이나 풍력에 비해서는 날씨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용량으로 그 발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기 한 95%가 수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기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콩고 국민의 80%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콩고 강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잠재력의 불과 2.5%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인가 지역이에요. 이 인가 지역은 유량이 많고 또 낙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려면 유량도 많아야 되지만 이 낙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존과는 달리 낙차도 되게 높기 때문에 아주 수력 발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이 인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실까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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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년도에 영국의 탐험가가 이 지역을 왔었어요. 자기가 봐도 여기는 정말 수력 발전을 하기에는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현지 주민에게 이 지역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제 기억해 두려고. 그랬더니 그 토차고 키콩거로 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가가 키콩거로 예스라는 뜻이래요. 예스맨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했는데 그냥 인가 해서 그냥 인가가 됐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게 인가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가댐이 이 콩고 지폐에도 그려져 있어요. 콩고에서는 나름대로 이 산업화의 상징인 거죠. 그러네. 네, 전봇대도 있네. 집회. 사람 얼굴하고 저거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의 인가댐이 있습니다. 이제 72년도에 첫 번째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8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인가댐 1은 5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노후화 때문에 현재 발전 용량이 한 30에서 40%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해요. 그 용량도 얼마 안 되는데 심지어 가까운 인근 콩고 공화국이나 뭐 잠비아, 남아공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랜드 인가댐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은 콩고강 수력 발전 잠재량이 한 10만 메가와트 정도가 되는 양이 있는데요. 한 아프리카 인구의 5억 명 정도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가 수력 발전에서 그거의 60%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뭐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들이 오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제안이 됐었는데
근데 현재까지 부지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에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뭐 인근에 가나, 앙골라, 저기 남아공, 뭐 나이지리아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제안했을 때는 우리 유럽까지 보낼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언젠가는 진행이 될 거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치적인 불안정과 부정부패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금의 확보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는 세계은행에서 이제 관심을 보였었는데 지원을 철회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철회를 했고, 근데 원래 중국도 여기 개발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기업이 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대규모이다 보니까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은 장난 아니에요. 저게 100기가와트란 얘기인데 원자력 발전소 100개거든요. 와, 물 힘이 엄청나구나. 네, 여기 10만 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 용량은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한 7만에서 8만 메가와트 정도 되더라고요. 전기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기 접근성이라는 거는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개발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콩고 같은 경우는 광물도 많고 또 수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으니까 굉장히 에너지 잠재력은 많지만은 전기 접근성은 아주 낮습니다. 전기 접근성이 높아야 산업에 필요한 전기도 생산해낼 수 있고 해서 산업이 발전되면은 빈곤도 감소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전기 접근성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 빈곤 감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접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조금 다른데요. 홍고의 전체 20%한테만 전기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24시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기 용량을 가진 가전제품을 쓸 수 있고 공장도 24시간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 접근성은 아주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단계가 이제 0에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전기 접근성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최소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전기 접근성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전기 용품이 아니라 뭐 밤에 조명 정도 켜고 핸드폰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만 되면은 전기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20%가 전기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한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단계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뭐 용량, 뭐 시간, 뭐 예측 가능성, 뭐 정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의 품질이라던가 전기가 아무리 공급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비싸면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데 그런 것도 보고 그 합법적인 경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전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기줄 끌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감전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빈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너지 빈곤은 단순히 내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에너지 빈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빈곤한 지역이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 지역과 이 남아시아 이쪽이 에너지 빈곤율이 아주 높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내 공기 오염에 따른 사망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랑 지금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진하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매우 높은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에너지 빈곤이 심하면은 이게 사망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느냐? 이 왼쪽에 에너지 사다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이게 나무나 고체 연료에서 점점 전기나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죠. 근데 이
저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주로 이 나무를 사용하잖아요. 이 나무를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실내 공기 오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주방에서 가스를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폐가 안 좋아지시는 주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의 극악 케이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프리카 청정요리 정상회담이라는 게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그냥 뭐 청정요리 뭐가 중요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 에너지가 아까 뭐 땔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요리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엄청 많이 됩니다. 당연히 환경 파괴가 심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유독가스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 조리 연기로 매년 40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와.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네.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 땔감을 많이 구하러 다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땔감을 가지러 가는 그 길이 외진 곳이거나 무슨 산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성폭행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 가야 되는데 이 땔감 구하러 다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교육 이런 문제 다 직결이 되고 또 젠더 이슈까지 다 직결이 됩니다. 작년에 이 정상회담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를 할 때 나무나 숯 이런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깨끗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들 사용해서 현대식으로 조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납득이 됐어요. 맞아. 그리고 이런 청정 요리를 클린 쿠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지만은 2012년도에 이 세계은행에서 청정 요리 에너지 솔루션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청정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기술을 지원하고 뭐 금융을 지원하고 뭐 이런 NGO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스토브로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조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전기 밥솥 같이 이런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현지에 맞는 기술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조리 기구를 만들 수 있을지 지원해 주는 NGO들이 있습니다. 콩고는 이 최초 에볼라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봤었구나. 네, 이 에볼라가 원래 1976년도에 이 얌부쿠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역 위에 에볼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다가 에볼라라고 이름을 붙였고 벨기에 미생물 학자가 이 발견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서 16년도에 이 서아프리카에서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시에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 이거 국제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렇게 선언한 거는 이 나라들끼리 해결을 할 수 없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조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냐면은 처음에 생긴 거는 기니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쪽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국경에 가깝고 여기 또 이동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열악한 의료 상태 때문에 이 통제에 실패를 하고 에볼라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콩고에서도 이 에볼라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18년도에서 20년도에 이 키부 지역에서 유행을 했는데 당시에 2천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었고 2020년도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말라리아의 코로나19의 홍역에 예방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14번째 에볼라 발병을 한 걸로 선언을 하고 그 해에 종식 선언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에볼라가 발생을 안 한 건 아니고 3년, 4년 뒤에도 계속 이게 발생을 해요. 근데 왜 종식 선언을? 규모가 작고 이러면은 에볼라 발생 선언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볼라가 이렇게 콩고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콩고는 분쟁 지역이 많습니다. 그 의료 시설에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 머크에서 어베보라는 에볼라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좀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제약회사. 그렇구나. 콩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콩고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콩고 왕국부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이른 국가 체계가 바로 콩고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 1390년대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게 왼쪽에 조그맣게 콩고 왕국이 있죠. 그러다가 콩고 왕국이 조금 더 커졌죠. 1482년도에 이 포르투갈인이 도착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콩고 왕국과 이제 무역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죠. 그때 왔던 그 사람이 디오구 캉이에요. 무역을 할 때 무기나 직물 이런 것들을 이제 콩고 왕국한테 주고 콩고 왕국한테는 노예나 상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전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콩고 왕을 보시면은 그 이름을 뭐 주왕 1세, 아폰소 1세라고 바꿀 정도로 가톨릭으로 개정을 했고 그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이 콩고 왕국의 수도는 음반자 콩고라고 우리가 앙골라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거기가 이제 콩고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역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에 노예 무역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콩고 왕국이 점차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콩고강 하류에 유럽 세력들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콩고 왕국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요. 콩고강 하류 이 지역이 무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유럽 열강들이 이 아프리카를 봤을 때 이 내륙으로는 깊숙하게 못 들어갔어요.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해안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무역을 했는데 이 19세기 말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륙 지역까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지하 자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식민지로 개척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콩고가 1885년도에 콩고 자유국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벨기에 레오폴드 2세 거의 개인 보호령이고요. 그 뒤에 이제 벨기에령 콩고가 되고요. 좀 더 솔직한 명칭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60년도에 콩고가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콩고 역사의 큰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벨기에 레오폴드 2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이 가장 잔혹했던 통치자 중에 한 명인데요.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 이야. 아주 착취하고 인권 유린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당시에 벨기에는 뭐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군사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이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고 했는데 이 레오폴드 2세는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콩고강 하류에 보냅니다. 스탠리는 거기에 있는 부족들, 사람들에게 이 주권과 통치권을 이양하겠다라는 조약을 받고요. 그 조약에 심지어 노동력까지 제공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약정서 같은 거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1881년에 이 레오폴드 2세의 이름을 딴 레오폴드빌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탐험가 아닌 거 아니에요? 협박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레오폴드 2세는 아주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박애주의자처럼 위장을 했는데요. 1876년도에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 가서 아프리카 문명화도 해주고 뭐 기독교도 전파를 하고 과학 연구도 할 거야. 노예제도 폐지할 거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고요. 결국은 이 레오폴드 2세가 개인 사유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콩고 자유국이 만들어지는데 당시에 벨기에 영토의 75배나 되는 땅이 이 사람의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와. 그래서 얼마나 잔혹한 통치자였냐면요. 콩고에서 이 상하를 착취해 갔는데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1880년대 후반에서 이제 1910년도 그때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고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바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게 고무나무인데요. 여기서 이 나무에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쫄쫄쫄 고무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아래 이렇게 고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얼마나 이 강제 노동과 착취가 심했는지 여기 사진을 보면 손목이 잘려 있잖아요.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총알 1개가 한 명의 사람을만 죽여야지 총알 2-3개 쓰면 이거 낭비다. 이래가지고 아래에서 이 지배를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총알 하나에 한 사람 죽였어. 그리고 손목 하나. 이거를 증거처럼. 근데 사람이 무거우니까 이걸 다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목만 잘라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는 그렇게 자원을 착취를 했고 여기에서 착취한 돈으로 건축을 많이 해서 건축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벨기에에 있는 유명한 건물들이에요. 저도 벨기에에 한번 가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벨기에가 도시가 예뻐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이 콩고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벨기에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이 벨기에 우려하는 무관한 일이다. 개인이 그냥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정도로 잔인했는지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이 잔혹했던 일들이 여기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유럽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 사유지에서 벨기에령 콩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사진은 없지만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벨기에 여기저기 있는데 동상이 철거가 된다거나 그 동상에 빠동이라고 써 있어요. 빠동은 불어로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 말고도 레오폴드 2세와 관련된 건물에 리뉴얼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벨기에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에 가담을 했을 거고 그 경제적 부를 누린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왜 자를 대고 딱딱 그은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원인이 됐던 회의가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베를린 회의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진행을 하면서 베를린 회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그 레오폴드 2세 얘기 나오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를린 회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콩고 분지 지역에 위쪽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아래는 벨기에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콩고 분지 영유권을 놓고서는 논의가 있었던 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였고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 유럽 열강들이 해안 지대에만 있다가 이 자원을 발견하고 또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럽 열강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우리 충돌 없이 아프리카 잘 나눠서 식민지 만들어 먹자라는 게 바로 이 베를린 회의예요. 그래서 베를린 회의가 있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 파란색이 프랑스 브라자빌 보령이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은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요. 벨기에는 레오폴드 2세가 여기 내 개인 사유지로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콩고강 하류가 그 아까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여기에서 자유무역 보장해라.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무역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놈 같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이 사람의 주재하에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내용이 일단은 레오폴드 2세는 이 콩고 자유국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지 메이킹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쉽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인도주의자 이미지로서 이제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자유국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유무역하자. 그래서 콩고강과 니제르 강에서는 여기 독점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여기는 다 같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땅은 인자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여기를 식민지 시킬 수 있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대신에 깃발만 꽂는다고 해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실효 지배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군인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주를 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실효적 점유 원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회의가 있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깃발 꽂고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90%가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베를린 회의가 있기 전에 국경이에요. 네. 좀 모양이 다 삐뚤삐뚤하고 네. 뭐 이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1913년도를 보시면은 뭔가 뭐 정돈된 느낌이 딱 있죠. 저런 건 정돈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아닙니다. 자, 이제 콩고의 현대사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콩고는 이제 현재까지 총 5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조제프 카사부부, 그다음에 모부투, 그다음에 카빌라 대통령, 그리고 현재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까지 총 5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계속 쿠데타가 있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거나 하면서 정권을 바뀌었고 이 마지막 대통령만이 민주적인 절차로 평화로운 정권을 교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인물은 모부투 세세세코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이 모부투는 이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유명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32년 동안 정권을 잡았고요. 군인이면서도 언론인이었어요.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레오포드한테 잘 배웠는데. 왼쪽 사진들을 보면은 표범 무늬의 모자를 쓰고 있죠. 네. 네. 이것만 봐도 누구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저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범 무늬는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도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무늬가 또 힘, 뭐 용맹함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라미난?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상징적인 걸로 딱 각인시켰구나. 브랜딩을 이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그리고 그런 거 잘해. 또 유명한 게 모부투는 자이루화 정책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즉 식민 잔재를 버리고 이제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부활시키고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정책인데요. 나라 이름이 원래 조제프 카사부부 대통령 때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부투 정권 때는 자이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나라 이름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이르라는 이름이 네, 자이르라는 말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네요. 있고 수도 이름이 원래 레오폴드 빌이었는데 그게 여기 와가지고 킨샤사로 바뀝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에서도 서양식 이름 짓지 못하게 아프리카식으로 이름을 짓게 했고요. 그래서 이 복장을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전통 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없죠. 그래서 이 복장을 아바코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교사는 이 복장을 착용해야 했다고 해요. 이 모부투는 또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를 했고 언론을 아주 잘 통제를 했고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도록 아주 이미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맞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권력 관계를 잘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모부투가 32년 동안 정권을 잡는 데에는 그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줬던 세력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반공주의 노선을 펼쳤습니다. 그 6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나 하면은 냉전 시대였으니까 콩고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부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또 원조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부투가 독재자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와 폭정을 저질렀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서구 사회는 그냥 묵인을 합니다. 불확실한 민주주의를 심어줄 바에는 그냥 우리 편의 독재자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를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부투는 자신의 이런 국고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사람으로
네, 아주 유명한데요. 국가는 나의 지갑이다. 이런 말도 근데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출처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가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이 훔치지 마라. 교묘하게 조금씩 훔쳐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독재 정권을 잘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몰락한다. 이 사람도 몰락을 했습니다. 90년대에 냉전이 와해되면서 서구 진영의 그 나라들이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졌고 1차 콩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 자체의 그 이미지도 약간 학자적인 느낌을 주게 코디를 하고 계세요. 안경 쓰고? 네. 일부러 뿔테 안경 쓴 게 아닌가. 모부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 5년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열흘도 안 돼가지고 카탄가 분리독립 사태가 일어납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나라 다시 지금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카사부부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총리는 루문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남쪽에 보면은 카탄가주가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네. 저기는 벨기에 기업들이 이제 광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벨기에 기업을 등에 업은 이 촌베라는 사람이 우리 카탄가주 분리 독립할래 하고 독립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루문바 총리가 유엔에다가 벨기에 철수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여 만약에 철수 안 시키면은 소련한테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엔이 카사부부 대통령한테 압박을 넣습니다. 루문바 총리 해임시키고 다른 총리를 세워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카사부부 대통령이 어느 날 라디오로 조제프 일레오 총리를 앉히고 루문바 총리를 해임을 시킵니다. 그러자 루문바 총리는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은 네가 나를 해임해? 나도 그럼 대통령 해임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총체적 난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모부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힘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루문바 총리가 체포가 되고 나중에는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모부투가 이 촌베가 지배했던 카탄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은 그대로 그냥 일단은 안 치고 나중에 쿠데타를 한 번 더 일으켜가지고 몰아내고 축출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고 불리는 콩고 전쟁입니다. 콩고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콩고 전쟁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콩고가 96년도에서 97년도에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콩고가 이어서 98년도에서 2003년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콩고 전쟁은 단순히 그냥 콩고 내전, 정권 다툼으로 보기보다는 인종 갈등 그리고 자원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콩고 전쟁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은 이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이 동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차 콩고 전쟁을 보시면 그 왼쪽인데요. 당시에는 르완다와 우간다가 당시 정부의 반군 세력을 지원을 해서 콩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콩고 전쟁에 보시면은 정말 9개 나라? 여러 나라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세계 대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당시에 이 전쟁 때문에 사망자 수가 540만 명 정도 되고 난민과 실향민을 다 합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콩고 전쟁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르완다 학살 기억나시죠? 그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투치족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후투족들 그 주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국경 지역 콩고의 동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요. 동부에 피신을 해 있는데 그냥 피신만 한 게 아니라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르완다 입장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완다는 군사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 콩고를 보면은 모부투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었고요. 모부투 세력에 대항하는 반군을 이 르완다와 우간다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부투가 세력을 잃고 이 카빌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콩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콩고 전쟁을 르완다 콩고 전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차 콩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르완다와 우간다가 카빌라, 즉 모부투 정권에서 이 반군 세력이었던 카빌라를 도와줬었는데 카빌라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르완다와 우간다를 팽합니다. 입시 썼구나. 네, 슬슬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완다와 우간다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카빌라 정권의 반군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자 카빌라 정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근의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뭐 앙골라나 짐바브웨나 그래서 여러 나라가 개입이 되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지도에 있는 나라들이 반군, 뭐 정부군, 외국군 할 건 없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서 아프리카의 세계 전쟁이다라고 일컬어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콩고의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동부 최대 도시인 고마 지역을 점령한 M23이라는 반군 단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군과 정부군이 내전으로 인해서 약 7천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하였고요. 네. 이 사망자들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또 발생을 하고 기아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아주 인도적 위기에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도에 보시면은 고마 지역 그리고 그 아래 북하부 지역, 그 다음에 와리칼레 지역을 점점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M23은 도대체 뭘까요? M23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네. 2009년 3월 23일에 반군 단체와 정부가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M23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네.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 이행 조건들을 정부가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 반군을 그 정부군에 편입시킨다거나 그리고 반군 지도자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차별을 한다거나 뭐 제대로 된 정치적 지위를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행이 실패가 됐고 12년도에 M23이라는 거를 결성을 합니다. 그 이름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3월 23일을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이 M은 영어로 마취의 그 M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이구나. 네. 비꼰 거네 한마디로. 그랬다가 한동안 활동이 별로 없다가 21년도 이후 뭐 22년도에 슬슬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겁니다. 이 M23은 이제 투치족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군이에요. 그 르완다 학살 사건이 있고 나서 투치족들이 또 이 콩고 지역으로도 피신을 했었는데요. 이 원래 콩고에 있던 콩고계 투치족의 반군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르완다에서 도망온 투치족들도 여기 일부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르완다가 이 반군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부 지역에 그 후투족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투족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치족으로 된 반군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 후투족을 견제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 쿠르드족 이용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네. 그리고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반군들이 있는 지역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네. M23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죠. 네. 그만큼 이 반군은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무장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콩고의 동쪽 지역에는 광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무장 세력들이 여기에 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무장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들이 이 광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위치해 있고 네. 이 M23 같은 경우는 여러 자원들 중에서도 콜탄을 루안다에 밀 수출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근슬쩍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고마 지역을 또 점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고마 지역이 루안다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고마 지역에서 채취한 광물들을 루안다 수도 키갈리까지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탄자니아 항구로 간 다음에 수출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 이런 반군들이 많은 이유가 또 수도는 완전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서쪽.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정부의 이 영향력이 미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반군들이 또 이 지역에 많고 그리고 광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게릴라 전에도 또 유리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반군도 많고 광물도 많습니다. 게릴라 중에 고릴라는 없죠? 왜 이러세요 정말. 솔직히 고릴라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콩고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M23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 M23을 루안다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은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루안다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짰다 보니까 올해 2월에 CNN에서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관련이 없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I don't know many things. 나는 많이 몰라. 많은 것을 나는 역에 관련돼서 잘 몰라. 하지만은 콩고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거야.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하고요. 100% 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에 딱 100%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엔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여러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은 이 르완다로부터 무기와 이런 군사 물자들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증언이 나왔고요. 무기나 뭐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르완다 군이 직접적으로 병력을 제공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르완다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M23과 콜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광물들을 얘기할 때 분쟁 광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피로 얼룩진 광물이라는 뜻인데요. 반군이나 무장 단체들이 분쟁 지역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채굴한 거를 분쟁 광물이라고 하고요. 이 분쟁 광물에는 뭐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크게 4가지 광물을 분쟁 광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를 따서 3TG라고 불러요. T로 시작하는 게 3가지고요. G는 골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분쟁 광물에서 더 넓은 범위로 이 책임 광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이런 분쟁 지역에서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권이나 환경을 존중해서 채굴을 해야 된다, 광물을. 그래서 책임 광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분쟁 광물에 들어있는 4가지 광물 말고도 더 많은 광물이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 분쟁 광물이 위험하냐면은 일단 이런 분쟁 지역에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는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하게 되고 당연히 임금을 안 주겠죠. 그렇죠. 아주 적게 주거나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콜탄의 채굴 노동자 30%가 아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 광물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콜탄인데요. 원래 콜탄은 컬럼바이트 탈라이트 요거를 줄여가지고 콜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광물이 왜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은 콩고 그 동부 지역에서 70%나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르완다에서 채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려고 하냐면은 콜탄에서 탄탈륨이라는 금속 성분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의 원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피 원두가 콜탄이라면은 여기에서 커피를 추출하잖아요. 그게 바로 탄탈륨인데요. 이 탄탈륨은 이 핸드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탄탈륨의 특징이 고온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전기를 빠르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콘덴서라는 데 사용이 된다. 다고 해요. 이 핸드폰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그리고 위에 표에서 보시듯이 압도적으로 콩고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쟁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반군의 자금줄이 되니까 이 광물들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보니까 우리 깨끗한 경로로 구매를 하자. 이렇게 반군들이 파는 광물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광물 구매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 어디를 통해 오는지 투명하게 요거를 공개를 하고 책임있게 광물을 구매하도록 돕는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광물 구매 연합이 RMA라고 여기 있다면은 광물을 재련하는 이 재련소들이 RMAP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광물 구매 연합에 등록이 되고요. 그 일반 기업들은 다른 데서 막 광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증을 받은 재련소의 광물을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임 광물 보고서라는 거를 공개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기업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보고서를 공개를 해놔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증받은 재련소에서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광물이 관리 대상이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광물을 사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조직도 등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풍성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콩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콩고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긍정적인 얘기, 좀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싶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문제를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고릴라와 함께 긍정적인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면 되죠. 네. 앞으로 아마 그 국제 이슈를 접할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콩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